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십자군 전쟁 이후의 유럽 세계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은요, 14세기, 15, 16, 17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문화적인 변화인데요. 단지 문화에서만 바뀐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다른 영역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명나라였고요. 우리나라는 조선, 그다음에 서아시아에서는 티무르 제국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오스만 제국이 성장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남아시아, 인도에서는 델리 술탄 왕조가 있다가 또 무너지고 무굴 제국이 등장하던 때입니다. 네,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의 시대 구분에서 이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는데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중세와 근대를 나눠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르네상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르네상스라는 말은요, 재생시키다, 부활하다, 부활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무엇을 부활시켰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교과서에 보니까요, 인간의 개성과 합리성, 세속적인 욕구를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에서 찾으려는 문화 운동이 르네상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재생시키고 부활시키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냐? 인간의 개성과 합리성, 세속적 욕구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이 쇠퇴했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추락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비뇽 뉴스랑 교회의 대분열 같은 사건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이제 인간에게 눈을 돌릴 어떤 여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고 바라볼 때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가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살펴봤었죠? 중세 문화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게 그리스의 문화였고 또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게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문화 속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문화를 기반으로 1000년 정도 이후에 다시 재생시키는 거니까 그 당시의 해석을 가미해서 문화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기에 신중심의 사회, 중세 사회에서 인간에게 시선을 돌린 새로운 사회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중심의 중세를 암흑시대였고 이제 인간에게 다시 눈을 뜬 이 시대가 근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반대하면서 중세시대 때 신중심이긴 했지만 여러 학문들과 문화들과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르네상스적인 요소들이 이미 중세 유럽에도 있었다라고 하긴 또 합니다.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먼저 이탈리아에서 이 르네상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요. 이탈리아라는 지역이 로마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었어요. 왜 우리 생각해 보면 발칸반도 또 그리스 지역을 지배했던 비잔티움이요. 그 지역에 남아있던 그리스 문화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이런 모습을 봤었죠.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로마가 중심지로 삼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멸망하는 과정에서 비잔티움의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피신해 와요. 비잔티움이 15세기에 멸망을 하는데 사실 13세기 넘어가게 되면은 13세기 말쯤 되면은 이미 비잔티움 제국은 굉장히 축소됩니다. 이슬람 세계가 계속해서 침입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 남아있기 싫은 비잔티움 제국의 사람들이요, 같은 크리스트교 세계인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원거리 교역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랬죠. 그 주요한 도시들이, 그 주요한 교역의 루트가 이탈리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비잔티움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비잔티움 문화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비잔티움 문화, 이슬람 문화와 접촉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 문화들이 또 유럽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들이 독립된 국가였다, 도시국가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얻어냈었죠. 이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 그리고 이 도시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요,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문예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많은 작가들이 이 부유한 상인과 통치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예술 활동을 진행해요.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인문주의라는 말일 겁니다. 이 인문주의는요, 인간에게 어울리는 교양,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이런 것에 대한 탐구, 그리고 학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서는요, 인간을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봤어요. 교회에서 인간이란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인문주의에서는 그런 해석 말고 인간이란 건 진짜 무엇인가, 인간이 진짜 갖춰야 될 그런 품성과 교양과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간을 바라보니까 인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합니다. 각 개인의 능력과 존엄성,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에 반영해서요,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예술로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문주의가요, 크리스트교, 로마 가톨릭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 르네상스의 움직임이요, 크리스트교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 작품들을 보면요,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전과 표현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주제는 여전히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보카치오라는 사람은 데카메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그립니다. 위선적인 모습, 욕망에 가득 찬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로서 풀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군주가 가져야 될 품성에 대해서, 군주가 갖춰야 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종교를 떠나서 통치자가 가져야 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대에 여러 사상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술에 있어서는 이제 인간과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서요, 뒤에 보이는 그림처럼 다비드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그림들을 여러 작가들이 그리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마사치오,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요 그림들을 보면요, 이제 중세 미술과는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원근법을 사용해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아요. 가운데 있는 그림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크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작아요. 그리고 뒤에 타일들도 뒤로 갈수록 작아져요. 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최후의 만찬, 익숙한 그림이죠? 어, 이게 한쪽 식당 벽에 있는 그림인데 식당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어지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명암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최후의 만찬 보면은 뒤에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밝고요. 위쪽의 구석은 어둡고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다른 작품들 조금 더 보면요.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과 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을 봐도요, 이제 원근법과 명암이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구도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뭐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물들이요, 그냥 아무런 개연성 없이 막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려내면서 그 배치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요, 이제 유럽 각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르네상스가 16세기에는 이제 알프스 이북의 유럽 지역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는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어, 교회와 사회 지배층의 비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느냐? 어, 교회의 영향력 그리고 봉건 사회의 영향력이 이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도시 국가로 독립된 상태였고 또 공화정인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런 봉건제적인 사회 체제의 압력이 좀 작았고요. 그다음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교회의 영향력도 조금은 쇠퇴된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알프스 이북에서는 여전히 교회와 봉건제의 압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이북에서는 인간에 대해 탐구하면서 또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에 대해 탐구하면서 그것들을 교회와 사회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서 풀어내게 돼요. 특별히 초기 크리스트교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살펴보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원문들을 원본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해요. 거기에 더해서 성경도 이제 원본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맥락 속에서 보니까 지금의 교회, 지금의 사회는 뭔가 크리스트교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것과 좀 달라. 그러니까 초기 크리스트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게 되죠. 이러한 주장들은요, 종교개혁으로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국어로 쓴 국민 문학이 발달하는데요. 동아시아 세계에서 한자를 쓰듯이 유럽 세계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글을 쓸 때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말은 이제 자기네 나라 말들이 다 있었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 자기네 나라 말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학 작품들이 등장을 해요. 뭐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작가들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는, 살펴보는, 관찰하는 이러한 르네상스의 풍조에서 과학기술도 발전을 하게 돼요. 이 시기에 이제 중세적인 세계관에 충격을 준 하나의 주장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했던 중세인들에게 이제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지동설은 굉장한 충격을 안겨줬다고 해요. 이러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들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루터는 독일 지역에 살던 성직자였는데요. 교회의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독일 지역은요, 이제 알프스 이북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와 봉건 사회의 압력이 강했던 곳이에요. 특별히 독일 지역이 교회의 압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비뇽 유수 같은 거 일으키고 하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었죠. 왕권이 강화되면서. 근데 독일 지역 같은 경우는 교회의 영향력이 프랑스만큼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고요. 봉건사회의 압력도 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가면서 교회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괜찮은데 이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충당할 방법으로 면벌부를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벌부를 사면은 지옥에서 혹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너희 부모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 가족들이 죽은 이후에 지금 연옥에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벗어나려면 면벌부 사야 돼. 그리고 너희가 죽은 이후에도 또 너희 자녀가 죽은 이후에도 연옥과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이 면벌부를 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막 팔게 돼요. 근데 루터가 보기에 이거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에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그것을 게시해요. 뒤에 그림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인간의 구원이 오직 신앙과 은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면벌부를 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이 주신 은총이다,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의 근거는 성서, 성경이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들, 종교 의식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중세 크리스트교 배울 때 교회의 개서제 살펴봤었죠. 크리스트교의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개서제가 있었다 했는데 요것도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 루터를 핍박하겠죠. 그리고 교회와 가까웠던 독일의 황제도 루터를 핍박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그렇지만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루터의 주장이 인쇄술의 발전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 끝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루터파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결정된 거는요. 영주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종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가 로마 가톨릭을 믿으면 그 지역은 로마 가톨릭을 믿는 거고요. 영주가 루터파를 믿으면 그 지역은 루터파를 믿게 됩니다. 어쨌든 로마 가톨릭이 서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종파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선 재생이 안 돼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칼뱅이라는 사람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칼뱅 또한 성서, 성경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리 그리고 종교 의식들을 모두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지켰던 교리라든가 종교 의식 중에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500년, 1600년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도 전부 교회의 종교 의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칼뱅은 그런 것들을 전부 야 이거 성경에 안 나왔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배격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뱅은 제네바라는 도시, 스위스에 있는 도시죠. 거기서 이제 종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자기의 종교적인 이상을 따라서 정치를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치의 모습 때문에 칼뱅이 비판받는 지점도 있습니다.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좀 가혹하게 대하기도 했거든요. 이 칼뱅은 어떤 걸 주장했느냐?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믿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이 이미 정해놨다. 대신에 인간은 그 예정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자기가 검소하고 근면하게 또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예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성공 또한 신의 은총, 신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칼뱅의 주장을요, 상공업자들,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공업자들이 호응을 하고 칼뱅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신앙을 따르는 길을 택해요. 이 칼뱅파가 유럽 각지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뭐 어디서는 위그노, 어디서는 청교도 뭐 이렇게 불리는데요. 칼뱅의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꽤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칼뱅의 종교개혁이 영향을 더 많이 미쳤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루터파 교회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칼뱅파 교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길 지나다니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혹은 한국기독교 장로회라고 써있는 간판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장로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칼뱅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교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뭔가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종교회의를 열어요. 종교회의를 열고 이제 높은 추기경들, 대주교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선언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 가톨릭이 모여서 아니야 우린 틀리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던 점들은 있어. 그렇게 면벌부를 판다거나 돈을 쫓았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잘못된 거였으니까 우리가 고칠게. 그래서 폐단을 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선교사들이 로마 가톨릭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좀 나아가는데요. 대표적인 단체가 예수회였어요. 가톨릭 교회를 옹호합니다.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가톨릭 교회를 옹호하는 단체로서 만들어졌는데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예수회 선교사들이 명나라, 청나라 때 왔었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 아담 샬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등장한 교회들과 로마 가톨릭이 평화롭게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싸워요. 그래서 구교와 신교, 구교는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고요. 신교는 루터파와 칼뱅파를 이야기해요. 이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확대되면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실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종교 갈등으로 전쟁은 시작됐어요. 근데
종교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이 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때로는 종교를 떠나서 부교를 믿는 로마 가톨릭을 믿는 프랑스가 신교를 믿는 국가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나중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싸움이 커져서 30년 이상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컸던 전쟁이 30년 전쟁인데요. 이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밑에 이제 그림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유럽의 종교적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교도 인정하고 신교도 인정하고 서로 이제 평화롭게 지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종교적인 관용이 이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종교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교회가 담당했던 많은 일들이 국가의 역할로서 넘어오게 돼요. 중세 시대 동안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런 역할들이 이제 국가의 역할로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